너흰 나이 들어서 아픈 데 없이 잘 살 줄 아니? 나이 들어서도 자식 도움 하나 필요 없이 살 것 같니? 그러면 저희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건 부모로서 자식에게 준 거고요. 저는 그 돈으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잡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의 노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자식으로서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푸념 좀 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6세 유성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아들 이승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기가 막힌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또한 어떤 때 써야 하는지 유 씨는 아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키우며 쓴 돈을 전부 모았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다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식들도 안 낳고 부부끼리만 사는가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키울 땐 행복했고 뭐든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아들이라면 유 씨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도 나이가 들어 이제는 자식 돌봄이 필요한 때가 되니 부담스럽다는 아들. 노후 준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들은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유 씨는 결혼할 당시에 양가 도움 하나 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도와줄 상황도 아니었고 친정도 여유로웠던 건 아니라 큰 지원을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대가족을 이루는 게 꿈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냥 하나 낳아서 잘 기릅시다.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여럿 낳아도 전부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 낳아 잘 기르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터라 주렁주렁 낳으면 무식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낳았어도 인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유 씨 부부는 뭘 하든 실패했죠. 함께 칼국수 집을 차렸다가 실패하기도 해봤고 작은 슈퍼마켓을 차렸다가 실패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차려 제법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사는 잘 됐고 그 사이에 집도 사게 되었고 아들도 원하는 공부를 시켰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정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모으면 되겠어? 1년 정도만 바짝 모으면 되지 않을까? 시장에 새들어 있던 건어물 가게를 인수할 계획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얼추 그만한 돈이 모아졌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회사는 때려치우려고. 남편도 유 씨만큼이나 의아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사업을 하겠죠. 무슨 사업? 그러자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아들. 유 씨도 남편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말을 얹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더욱더 염려가 됐습니다.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아서요.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아둔 돈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거야?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요. 자신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말하는 아들. 하지만 유 씨 부부도 여유 자금은 건어물 가게를 옮길 돈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휴대폰 사업을 한다는 거야? 아, 그게 아는 후배가 그걸로 정말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 후배가 도와준대요. 남편은 아들의 대답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가게를 우리가 인수할 건데 그 돈 모으려고 엄마 아빠가 고생 많이 했다. 아들도 그건 모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알죠? 1, 2년 안에 회수해서 갚을게요. 꼭. 그러면서 이미 사직서를 냈다는 아들. 그 말에 남편도 한숨을 쉬며 수락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뒀다는 아들을 백수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회사에서 나와 휴대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수익이 날 때가 아니에요. 은근히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아직이었습니다. 어쩌겠어. 우리도 사업할 때 몇 번을 실패했잖아. 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겠지. 씁쓸하게 말하는 남편. 하지만 유 씨 부부와 아들은 다른 점이 있었죠. 유 씨는 직접 번 돈으로 실패한 것이고 아들은 부모의 돈으로 실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척해도 아들 일이라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유 씨도 마찬가지여서 빌려간 돈 갚으라고 독촉도 한 번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죽어라 고생해서 남편과 함께 돈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대로 가게는 인수할 수 있었지만 유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병으로 남편은 세상을 떴고 반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들은 갑작스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결혼할 친구가 있어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며 목돈을 쓴 터라 아들 결혼시킬 만한 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 집 한 채는 해줬으면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았죠. 결혼할 거면 너도 모아둔 돈이 있는 거지? 그런데 30 넘은 아들의 입에서 황당한 말이 나왔습니다. 모아둔 돈은 많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 사업이 잘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아둔 돈은 없다는 아들. 아직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서요. 한참 힘들다가 자리 잡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입이 있으니 결혼한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앞날이 깜깜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지원해 줄 만큼 넉넉지가 않아서요. 상견례에서 예비 사돈이 말했습니다. 집을 양가해서 반씩 해주자는 말에 대뜸 돈이 없다며 고개를 젓는 예비 사돈. 돈 있으면서 안 도와주면 나쁜 부모지만 없는 걸 어쩌겠어요. 저희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일찍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고요. 20대 후반인 예비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작은 집을 구하거나 전세로 구해도 되고요. 유 씨는 가지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 웃겼습니다. 솔직히 우리 딸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반반 하자고 할 줄은 몰랐네요. 5살 차이가 나는 유 씨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차라리 주신다는 그 돈을 저 주시고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세요. 황당한 말에 유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사는데 돈까지 줘야 한다니. 그런 조건이면 차라리 유 씨네 집에 들어오라 그러는 게 나았죠. 하지만 어디에 살든 맘 편히 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유 씨는 심란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집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구체적인 계획은 자식들 통해서 정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전세를 얻으라고 할까? 아니면 유 씨의 집이나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문득 떠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웬일로 전화를 했어? 엄마 집에서 내가 들어가서 살까 하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다음 달부터 모시고 가서 살겠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내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는 괜찮은지. 유 씨의 80대 노모가 근처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 땅과 집이 오래전에 유 씨의 남동생이 산 곳이었습니다. 대신 유 씨는 멀리 사는 남동생 대신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곳에서 유 씨의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다가 연로해진 탓에 곧 유 씨가 모시고 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더 좋아하시겠네. 아파트 싫다고 그러셨으니까. 사실상 남동생 집이나 마찬가지이니만큼 그곳에서 유 씨가 살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나는 멀리 사니까 못 가잖아. 누나가 옆에서 좀 챙겨드려. 남동생과 통화를 마친 후에 유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너희 할머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엄마 집에서 너희가 들어와서 살아. 엄마가 보태주기로 한 돈으로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 아들은 유 씨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너무 좋죠. 유 씨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고 크기도 적당해서 아들 부부가 앞으로 아이 낳고 살아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릴사위로 들어가지도 않고 대출을 받지도 않고 25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 씨는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보살펴 드릴 수 있으니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낳은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유 씨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7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갑작스레 큰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 하던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직장에 계속 다녔다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았을 텐데 유 씨는 아들에게 소갯말을 하진 못했습니다.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갚으면 어머니는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어차피 아들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잘 갚기만 하면 아들 말처럼 유 씨가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래서 유 씨는 보름 뒤 7천만 원을 아들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뒤 유 씨는 아들에게 좋지 않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돈이 안 들어왔어. 다달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아들이 지난달부터 입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있겠거니 했지만 이번 달에도 그러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좀 힘드네요. 설마 했었는데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거 못 갚아주면 안 돼. 유 씨도 노후 자금 때문에 여전히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었지만 대출을 갚다 보면 노후 자금이 쌓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아들은 죽는 소리를 하며 밀었습니다. 너 이럴 거야. 결혼할 때 리모델링하고 남은 돈도 다 줬잖아.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애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 씨가 잔소리를 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늙은 엄마한테 대출까지 갚으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도 여기저기 아파서 이제 일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대출금은 어떻게? 그리고 엄마 늙으면 네가 책임져 줄 거야? 사업만 잘 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유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미 대출받은 걸 물을 수도 없고 누군가는 갚아야 할 텐데 하필 그게 유 씨의 명의라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 씨가 열심히 벌어 갚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은 벌었지만 나가는 돈이 많으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들 다 취미 생활하며 놀러 다닐 나이에 유 씨는 쉬는 날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유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유 씨가 남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애초에 어머니를 위한 집이었으니 남동생만 생각하자면 어떻게든 처분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 거기서 계속 살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러면 월세를 줄게. 그 작은 집 벌새 놔봤자 얼마나 한다고. 누나가 싸게 살래? 묵혀둬도 더 이상은 오를 것 같지는 않으니 유 씨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라는 남동생. 하지만 내가 돈이 어딨어. 오래전 남동생은 저렴하게 샀다지만 지금 시세로 따지자면 꽤나 비쌀 것이었습니다. 내가 샀던 돈만 줘.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근처 집값이 2배 이상은 올랐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파격적인 제안이라도 수락할 돈이 없었습니다. 연금도 조금씩 나오지만 집만 가지고 살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장사도 꽤 잘 된다면서. 벌어다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중얼거리는 남동생의 말에 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 씨가 거절을 하자 남동생은 선심을 썼습니다. 그럼 그냥 팔릴 때까지 누나가 살아. 돈은 안 받을게. 유 씨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살 집도 있고 아직까지 수입도 있으니 더 늙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건강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유 씨는 그해 폐렴에 걸려 크게 앓았습니다. 유행성 폐렴에 걸려 입원했다가 퇴원해서도 한동안은 집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면역이 크게 떨어져서 조금만 무리해도 몸져 누웠죠. 더 이상 가게를 휴업할 수 없어 결국 장사를 그만하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벌 돈과 이래서 이를 건강을 따져보면 지금 처분하는 게 현명한 결정일 듯 했죠. 그런데 그런 유 씨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가게 제가 어머니 대신하면 어떨까요? 직장만 다녔을 며느리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거넘을 가게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시면 되죠. 저라도 좀 더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아들 사업 때문에 골머리 앓았을 며느리가 딱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월급쟁이보다는 가게 수입이 나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가게도 며느리에게 맡겼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해부터는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가게도 예상외로 잘 굴러갔고 말이죠.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도 말년에 아들 며느리 잘 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또다시 유 씨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유 씨는 오래전부터 말썽이었던 무릎을 입원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든다는 소리에 수술을 꼭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지경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요?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주사로는 안 된대요? 이제는 주사 가지고는 안 된대. 아, 아들은 난감해했습니다. 알았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동안 유 씨가 얼마나 무릎 때문에 고생했는지 알았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인지 아들에게 수술비를 받는다는 게 꺼려졌습니다. 주기만 해봤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 어색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아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큰 돈이 나가게 되니 생각을 달리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말년에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으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아들 며느리가 가끔씩 들러 유 씨를 병원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일하셨다면서 몇백도 안 가지고 계세요? 수술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지나가는 투로 유 씨에게 말했는데 유 씨는 오래도록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민망해서 얼버무렸지만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대로 평생 일했는데 돈 없는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무릎이 많이 회복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출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건어물 가게와 가까운 곳이라 들르게 되었죠. 장사가 잘 된다면 며느리에게 한 달에 몇십이라도 월세를 받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한 유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어요. 아, 여기 계셨네요. 가게에는 며느리는 없고 안사돈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우리 딸이 좀 부탁해서요. 앉아있는 폼이 한두 번 와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온대요? 우리 딸이요? 네, 오늘은 안 올 텐데 왜요? 아니에요. 오늘 며느리가 오지 않는다는 말에 유 씨가 이만 가보겠다며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안사돈이 불렀습니다. 사돈. 제가 안 그래도 할 말이 좀 있어요. 유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았습니다. 무릎 수술 하셨다면서요? 아, 예. 그 돈을 우리 딸이 댔고요. 지불은 아들이 했지만 며느리가 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자 안사돈이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사돈이 70이 넘었잖아요. 벌써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 나이에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유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없는 형편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중에 애들한테 손 안 벌릴 정도는 돼요. 근데 어떻게 병원비가 없어서 애들한테 달라고 그래요? 한창 나이인데 늙은 부모 봉양하며 살게 하시려 하세요? 제 딸이 왜 그렇게 고생해야 하는데요? 사돈 그거는 다 사정이 있었어요. 아니,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 서방 사업 잘 안 돼서 우리 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살림 펴서 잘 살아보나 했는데 사돈이 돈 한 푼 없이 병원 들락날락하기 시작하시면 저 정말 골치 아파요. 유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준다더니 자신은 노후 대비가 되어 있다며 으스대는 게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현명했던 건 자신이 아니라 사돈인 듯 했습니다. 결국 말년에 자식 도움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사돈이었으니 말이죠.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 가게도 제 거예요. 이런 구멍가게 같은 게 얼마나 한다고요? 그리고 장사해서 돈 벌고 있는 건 제 딸이고요. 저한테서 돈 가져간 게 그 두 사람이에요. 저는 적어도 자식들 힘들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들 며느리한테 의탁해서 살 생각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 말을 하고 나와 버렸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말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유 씨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크게 아팠던 것은 아니었고 단순 감기였지만 작은 병 키워서 크게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병원에 갔죠. 어디세요? 때마침 걸려온 아들의 전화. 병원에 왔어. 그러자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디가 또 편찮으세요? 그건 아니고 그냥 감기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유 씨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으로 찾아올 만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나 싶었습니다. 유 씨가 병원에서 나와 집에 도착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여기까지 왔어? 그게 저희 살고 있는 집이요. 그게 지금 어머니 명의잖아요. 이제 저한테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거는 네가 그때 세금 많이 낸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사돈의 성화에 잠깐 그런 의논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관한 자잘한 세금들은 모두 유 씨가 냈고 대출도 받아서 아들 대신 유 씨가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명의를 달라는 아들이 이상했습니다. 돈 버는데 세금이 무서워서 증여를 못 받겠어요? 어차피 자식이 너 하나인데 지금 받아야 해? 이것도 아들이 유 씨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유 씨가 죽으면 자연히 아들에게 갈 집이기 때문에 그때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해야죠. 어차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아파트. 이렇게 찾아와서 이전에 달라는데 거절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유 씨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자 선뜻 그러겠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죠. 고민하다 아들의 재촉에 어영부영 고개를 끄덕인 유 씨.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는 유 씨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애를 사돈에게 맡겨놨다며 저녁은 못 먹겠다고 아들 며느리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이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유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답답해서 바람 좀 쐴 겸 나갔다가 아직 가지 않고 옆 건물 골목 사이에 서 있는 아들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담배를 피우며 앞에 며느리를 세워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병원 다녀오셨다며. 앞으로 돈 나갈 일 천지야. 병원비며 생활비며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다.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수술비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냈잖아. 그 얘긴 끝났잖아. 앞으로는 안 그러기로 했잖아. 앞으로 또 그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하게? 아, 나도 몰라. 그래서 일단 집부터 달라고 했잖아. 그건 결혼할 때 원래 해주시려고 했던 거고. 가게에서 나오는 돈도 있는데 병원비 몇 번 냈다고 이래? 지금까지 낸 것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를 말하는 거지. 어머니는 우리를 보험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 정도는 받고 결혼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 부양하며 살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집 받고 어머니랑 연이라도 끊으란 거야? 아니, 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 상황이 답답하니까 그렇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어머니 뒷바라지를 20년 넘게 더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인상을 쓴 채로 말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대화에 유 씨가 충격을 받은 건 내심 자식에게 바래왔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가진 걸 다 주었으니 아들이 잘 되면 자신의 노후도 생각해 주길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속으로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똑같은 것이니 말이죠. 그제서야 유 씨는 후회가 됐습니다. 사돈이 똑똑했고 자신이 멍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잘 되면 유 씨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몰랐던 것이죠. 아들이 담배를 다 태웠는지 골목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서 있는 유 씨를 발견했죠. 어머니, 왜 나와 계세요? 산책하려고. 아들과 며느리가 유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너희 나이 안 들을 줄 아니? 유 씨도 아들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무섭다는 며느리의 말, 유 씨가 오래 사는 게 무섭다는 며느리의 말에 대답이 없던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입을 열었고 유 씨는 총이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건 부모로서 자식에게 준 거고요. 저는 그 돈으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잡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의 노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차가운 아들의 말에 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식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푸념 좀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준비해놨던 내 노후는 돌려줘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쥐고 있는 것들이 다 너희 거니? 그게 누구 것인지 잊고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집도 가게도 내 거야. 그러면 다 돌려줘. 너희한테 죽을 때까지 절대 손 벌리지 않을 테니. 집은 명의만 안 바꿨지 이미 저 준 거였고요. 가게는 운영은 애엄마가 하잖아요. 그 가게 처분해도 얼마 안 나와요. 1푼이 나오든 2푼이 나오든 어쨌거나 모든 걸 원위치 해놓자. 그래놓고 노후 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보고 그것들 없이도 너희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잖아.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죠. 저희가 여태 어머니한테 한 게 있는데요. 그런 말 말아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너희한테 못 해준 거 없으니까.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 껍데기까지 벗겨가려고 하니. 그냥 서로 해주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왜 못해? 너 세금 무서워했잖아. 좋은 방법 알려주는 거야. 내 돈 내가 다 쓰고 죽으면 누구도 세금 안 낼 거 아니니? 가게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어라. 바로 처분할 거니까. 어머니, 그리고 집도 이번 주 내로 비워라. 그것도 처분할 거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줄 아세요? 내 집을 내가 왜 못 처분해? 너희가 안 나간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결국엔 쫓겨나게 될 거야. 이참에 너희 힘으로 다시 시작해봐라. 유 씨는 아들 며느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언제 해봤나 싶었죠. 유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람을 불러 가게에 있는 물건을 전부 빼고 매대도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열쇠를 바꾸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변호사를 찾아가 명도소송을 준비했죠. 역시나 일주일 뒤에도 아들은 그 집을 나오지 않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로는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얼굴을 보았자 득될 것이 없을 듯해서 전화를 받지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유 씨의 집에 머물 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에게서 유 씨를 원망하는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는 인연을 끊자 어쩌자. 첫 줄을 읽고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그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의 일부로는 남동생에게서 현재 유 씨가 살고 있는 집을 싸게 매입했죠. 그러니 오히려 수중에 돈이 남아돌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모두 유 씨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공짜로 누리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이 돈의 소중함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된다니 자신처럼 비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최소 몇 년은 결코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겠죠. 자신이 유 씨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유 씨는 아들에게 처음 답장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다 됐다. 그러고는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한참 전화했잖아요. 오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서 엄마 연락만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미아되고 싶으세요? 비행기 시간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결국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끼리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잖냐? 지금 잘못은 엄마가 해놓고 우리를 탓해? 이래서 부모랑은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했나 봐.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여행 내내 싸우고 엄마는 계속 숙소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짐짝 취급할 거면 뭐하러 같이 가자고 한 거야? 너희는 할 말 없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신호순 씨입니다. 그리고 43세 아들과 40세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올해 70세가 된 신 씨는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5이었는데 올 때는 홀로 돌아오게 된 신 씨. 여행 내내 싸우는 것도 모자라 신 씨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노인네를 끌고 온 것인지, 이게 무슨 칠순 여행이고 무슨 가족 여행인지, 여행에서 탈이 나면 모든 것이 나이든 신씨 탓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늙지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씨는 자식들을 두고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으로 홀로 나왔습니다. 그곳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든 프랑스든 휴대폰과 카드, 현금만 있으면 어디든 못 갈까 싶었습니다. 신씨는 나이든 엄마를 우습게 본 자식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칠순에 잔치 안 하겠다고? 지훈이가 그러든? 어제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알았지. 환갑도 안 했는데 칠순도 안 해? 요즘 누가 잔치를 해.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만 먹고 말던데. 그래? 근데 오빠는 무슨 여행 가자던데. 엄마가 칠순 잔치에 초대할 사람도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끼리 여행 가는 거 어떻냐고 그러더라고. 우리끼리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엄마랑 나랑 오빠지. 셋이서 여행을 가자고? 칠순 여행 이런 거 많이 가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오빠랑 나랑 반씩 내서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그러더라고. 여행이라는 소리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던 신씨가 해외여행이라는 소리에 솔깃했습니다. 남들 다 동남아 간다, 중국 간다 하는데 신씨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기 싫어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아들, 딸과 셋이서만 여행 간 적도 한 번도 없으니 같이 간다면 칠순 잔치보다도 훨씬 큰 추억이 될 듯 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나는 하와이 같은 데 가고 싶은데. 오빠가 너무 멀지 않느냐고 그래. 돈도 많이 든다고. 해외여행 몇 번이나 간다고 이왕 가는 거 좋은 데로 좀 가지. 또 오빠가 죽는 소리 하니까.
신씨야 어디가 얼마나 더 비싼지 모르니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둘은 그 뒤로도 여행지 선정 때문에 티격태격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일본으로 가려고요. 그래? 지영이랑 상해 잘 안 거야? 네, 지영이도 그렇게 한대요. 엄마도 비행기 오래 타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 오래 있는 게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을 못 참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딸이 그렇게 정했다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본도 좋지. 사실 어딜 가나 한 번도 못 가본 곳이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뜻에 따라서 가깝고 비행기표도 싼 일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상의를 한다더니 이야기가 잘 안 됐는지 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글쎄, 오빠가 새언니도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도 데리고 가자고 했다는데 딸은 진저리를 쳤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가기로 했는데 새언니를 왜 데리고 와? 그리고 돈도 반씩하기로 했는데 오빠네 식구 한 사람 늘면 돈 계산을 어떻게 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맡기고 온다던데. 그러면 그러라고 해. 추가적으로 돈 들면 엄마가 낼 테니까. 엄마 칠순 여행 보내주는 건데 엄마가 왜 새언니 돈을 내? 그럴 거면 차라리 나도 김서방 데리고 갈게. 이번에는 사위도 데리고 가겠다는 딸. 셋이서 가자더니 며느리에다가 사위까지 가면 생각했던 여행과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위가 아들딸처럼 편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해, 그럼. 그럼 나도 애아빠한테 일정 빼라고 해야지. 애들은 시댁에 맡기고. 어쩐지 셋이 간다고 했을 때보다 딸은 더 들떠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일본 여행을 다섯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기 전에 이것 좀 보세요. 여행을 가기 2주 전쯤 아들이 웬 메시지를 한 통 보내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뭔데? 서준이 엄마가 인터넷으로 찾았다던데요. 부모 자식이 여행 갈 때 부모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거래요. 부모님 여행 10계명이라고. 그런 게 있어? 네, 한번 보세요. 신 씨는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여행 가서 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냐? 음식이 달다. 음식이 짜다.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조식이 이게 다냐? 돈 아깝다. 등등 신 씨는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왠지 부모들이 한 번씩 했을 법한 대사들이었습니다. 신 씨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곱씹었습니다. 모처럼 가는 가족여행인데 멋없는 말을 해서 여행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좁아 죽겠네. 비행기가 다 이렇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너무 싼 비행기 아니야? 그럼 비즈니스라도 타야 돼. 타면 좋지. 얼마나 한다고. 매부 돈 잘 벌어서 좋겠네. 그러면 비행기 값은 너희가 내지 그랬어? 비행기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서로 퉁명스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아들딸. 며느리나 사위도 불편한 눈치였고 가장 불편한 건 신씨였습니다. 그만들 해. 1시간이면 도착한다며? 엄마는 설렌다. 비행기와 함께 신씨의 기분도 둥실하고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는 1시간가량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엄마는 몰라도 돼. 역에서 표지판을 보고 신씨가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정신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서운했죠.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서 역 밖으로 나오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에 비까지 내리니 참 운치가 있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도 딱 적당해서 웃음이 절로 나왔죠.
자식들이 어릴 땐 신 씨가 데리고 다녔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 반대가 되니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비 오네.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머리 망가지겠네. 며느리도 비가 내리는 상황이 싫은 눈치였습니다. 일단 숙소부터 찾으러 가자. 비 맞으면서 가자고? 그럼 어떻게? 우산도 없는데. 아들의 말에 사위가 우산을 사서 가자며 딸을 달랬습니다. 그러자 딸이 불만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우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여행 날짜를 잡을 때 일기예보 정도는 확인했어야지. 여행 스케줄을 잡은 것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여동생의 말을 듣고는 인상을 썼습니다. 날짜는 아가씨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며느리마저 대화에 끼어들며 갑자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비였는지 우산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도 꽤 보였습니다. 이 정도는 좀 맞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숙소가 여기서 엄청 가까워요. 다 같이 아들을 따라서 비를 피해 반쯤 달리다시피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부끼리 짝지어서 달리는데 신 씨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었죠. 조금 걸으니 한국의 전통시장처럼 지붕이 있는 골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방 비를 피할 수 있는데 괜한 것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을 채 안 걸었을 때 신 씨 일행은 겨우 호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로 예약한 거야? 사진 보여줬잖아. 사진으로 봤을 땐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후진대로 예약을 했어? 네가 꼭 위치가 좋아야 한다며. 그래도 그렇지. 또 돈 아깝다고 제일 싼 데로 한 거 아니야? 너 비행기 탈 때부터 말을 이상하게 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형님. 아니, 제가 듣기에도 좀 그런데요. 자꾸 돈돈거리는데 여행 일정 짜느라 애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돈도 반씩 똑같이 내면서 왜 돈 가지고 잘난 척을 하세요? 좀 잘 벌면 사람 무시해도 돼요? 호텔 입구에서 서서 점점 큰 소리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쳐다보았고 그 중에서는 한국인도 꽤 많았습니다. 또 왜 그러는 거야? 너희 정말 이럴래? 오후 비행기였지만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서 공항에 가고 기차까지 타고 이동하느라 종일 피로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서 그런지 서로 날카롭게 반응했죠. 그런데 아직 짐도 풀기 전인데 싸우니 벌써부터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여행한 적이 없던 터라 예상도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집 놓고 나와서 밥 먹자. 배고프잖아. 신 씨가 아들, 딸을 달래서 호텔 안에 짐을 놓고 다시 나왔습니다. 다들 출출했는지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엔 다들 기분이 풀린 듯 했습니다. 고기 먹을까? 조금 더 일본 음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본 고기 먹으면 되지. 또다시 언쟁이 시작되려던 찰나에 신 씨가 한 음식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긴 이것저것 파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다양하게 시켜서 먹으면 되지. 간판을 보니 고기도 팔고 회도 팔고 우동 같은 것도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도 한쪽은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나눠 먹자. 또 한쪽은 돈 아까우니까 각자 메뉴 하나씩만 시키자. 엄마가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많이 시켜서 먹자. 아들, 딸이 데리고 온 여행이었기 때문에 신 씨도 와서는 돈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도 마시니 언제 싸웠냐는 듯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위까지 전부 비슷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공감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돼? 신 씨가 묻자 딸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쇼핑만 하자. 여긴 거의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 우리 첫째가 축구화 사오라던데?
그런 게 유명한가 보지? 그런데 딸의 말에 아들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루 종일 쇼핑을 해. 그리고 오늘이랑 돌아가는 날 빼면 이틀밖에 없어. 오빠는 그럼 쇼핑 안 할 거야? 우린 살 거 없어. 그 말에 또 돈이 어쨌네 저쨌네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신 씨가 얼른 말했습니다. 그럼 오전에는 쇼핑하고 오후에는 어디든 돌아다니자. 사사건건 두 자식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신 씨는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짐을 놓고 나올 때 딸과 사위가 묵을 방에다가 뒀었는데 딸이 따라 들어오는 신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게? 그럼 어디서 자야 해? 여기는 사위가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오빠 방에서 자는 게 낫지? 차라리. 딸의 말에 옆방을 두드렸습니다. 아, 지영이네 방에서 자는 거 아니었어요? 사위 있어서 불편할 것 같다길래. 아들이 문을 열어줬고 신 씨가 들어가자 며느리도 그리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신 씨만 없으면 양쪽 다 둘이 오붓하게 있을 수 있으니 불청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방은 하나 더 예약하지 그랬어. 여기가 1박에 30만 원이에요. 신 씨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이라 비싸긴 비싼가 보다 했죠. 내가 여기서 잘게. 신 씨가 널찍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신 씨와 아들, 신 씨와 며느리, 어떤 조합도 편하지 않아 보였어. 차라리 혼자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옆방에서 지영이랑 엄마랑 한 침대에서 자면 됐잖아요. 그 말이 꼭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은 듯해서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조식을 먹을 때도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딸은 좀 더 자다가 밖에 나가서 사 먹길 바랐고 아들네는 기왕 온 거 호텔에서도 아침밥을 먹어보자 했습니다. 이미 조식 비용을 냈다는 아들의 말에 딸과 사위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동행했습니다. 이래서 남은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첫날 기차역 밖으로 나왔을 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많이 걸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운동화 신고 왔어. 신 씨는 다리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라 사람에 치일 정도로 인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이를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각자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신 씨는 그 뒤에서 쟁걸음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걸어다니니 서로 싸우지 않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계속 쇼핑만 할 거야? 이럴 거면 한국에서 쇼핑을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아들은 신사나 궁, 동물원 같은 곳을 가고 싶어 했고 딸은 여유롭게 걸어다니며 쇼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정이 짧아 서로 잘 조율해야 할 텐데 둘 다 대화만 하면 싸움처럼 되었습니다. 그럼 축구화만 사러 가자. 축구화를 판다는 곳도 걸어서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어서 물집이 잡힌 발이 비명을 질렀지만 여기에 신씨까지 징징댈 수 없어 꾹 참고 걸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구경하며 걸으면 외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재미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들어줘. 딸과 사위는 신나게 쇼핑을 했고 막상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도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아들, 딸이 맡기는 짐을 들고 있다가 힘들어서 자식들이 쇼핑을 마칠 때까지 짐을 지키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샀지? 이제 밥 먹고 동물원에 가는 거다. 아들의 말에 딸은 애들도 아니고 무슨 동물원이냐며 궁시렁거렸지만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딸이 원하는 일정으로 다녔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인터넷 평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자. 이번에는 딸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식당은 신 씨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 일본 음식보다는 서양 음식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데를 오냐? 평점이 좋아서 온 거야. 그게 다 평점 믿을 거 못 돼요. 현지 음식 먹어야 하는데 한 끼 날렸네요. 또 시작되는 다툼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맛있는데 뭘 그래. 맛보다는 분위기가 더 식사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얹힐 것 같은 기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결국 식당을 나올 때는 뱃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신 씨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급하게 먹었나 봐. 그럼 택시 타고 가죠. 걸으면 15분이면 가는데. 다리 아파 죽겠어. 쇼핑한 물건들을 숙소에 두고 다시 나오기로 했는데 짐이 많기도 하고 다들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신 씨도 속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2대를 잡아서 탔는데 신 씨는 딸 사위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숙소가 이 근처지? 한 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해. 왜? 속이 너무 안 좋네. 정말? 토할 것 같아. 얼굴이 허옇게 질린 신 씨를 보고 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신 씨는 다급하게 손에 잡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먹은 것들을 개원했습니다. 택시기사도 놀라서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택시에 토를 할 뻔했습니다. 사위가 급하게 택시를 세웠고 셋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 씨가 토를 한 봉투를 쥐고 허리를 굽힌 채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그 소리에 신 씨가 힘없이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다 토를 하면 어떡해? 딸의 외침에 신 씨가 손에 들려있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꼭 사야 한다던 축구화가 담겨있던 봉투였습니다. 이걸 어떡해? 그러게 속이 안 좋으면 진작 차를 세워야지. 딸은 더러운 봉투를 차마 손으로 잡지는 못하고 손을 움찔거렸습니다. 신신애가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오던 아들과 며느리도 택시에서 내려서 왔습니다. 왜 갑자기 내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신씨가 봉투 입구를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축구화에다가 아씨. 토하셨어요? 큰 소리로 묻는 며느리에 왠지 주변 사람들이 다 신씨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먼저 숙소에 가 있어. 신씨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화장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길에도 보이지 않고 상점 앞에도 화장실이 없다는 표시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돌아다니다 겨우 찾은 화장실에서 신씨는 뒤처리를 했습니다. 축구화를 휴지로도 닦고 물로도 닦았습니다. 본의 아니지만 새 신발에 몹쓸 짓을 해서 신씨도 상심을 했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의 반응이 서러웠습니다. 아무도 신씨의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고 코를 막고 소리를 치고 주변 사람들 반응을 살피고 그리고 화장실을 찾는 동안 따라온 자식들은 아무도 없었죠. 코끝이 시큰해져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물에 젖은 축구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휴지로 물기를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 자리로 돌아와 보니 아들,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위의 물음에 대답하려고 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거 닦아온 거야? 비싼 거 아니야? 그래도 버리고 오지. 그걸 왜 닦아와? 냄새나서 어떻게 신으라고. 신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숙소에 가서 버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값을 주겠다고 했죠. 딸은 다시 축구화를 사오겠다며 사위와 함께 따로 택시를 타고 갔고
신 씨는 아들 며느리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 오면 우리는 신사에 갔다 올 건데요. 엄마는 숙소에서 좀 쉬세요. 신 씨는 오후 동안에는 내내 숙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자 속도 괜찮아졌습니다. 애초에 불편하게 먹어서 얹힌 것이었으나 바로 개원했으니 소화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쯤 아들, 딸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가죠. 신 씨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까운 오후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저녁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들, 딸이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갈 건데. 엄마는 숙소에서 자. 같이 있다가 갈게. 에이, 젊은 사람들끼리 오래 마실 건데. 엄마 힘들어. 맞아요. 어머니 다리도 아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오래 걸었잖아요. 내일도 걸어야 되는데 일정 소화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일 일정을 걱정하는데 신 씨에 대한 걱정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신 씨도 맥주도 마실 줄 알고 좀 더 즐기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들끼리 있고 싶은 눈치라 혼자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 관광지에 갔다가 점심을 뭐 먹을까 의논 중이었습니다. 초밥 먹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는 그런 거 안 먹을걸? 아냐, 다 괜찮아.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뭐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해산물을 잘 못 먹어서. 그럼 따로 먹자. 다 같이 여행 와서 따로 먹어. 우리도 하고 싶지 않은 쇼핑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도 먹기 싫어도 좀 먹어봐. 엄마 위해서 온 여행이잖아. 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밥집에 가서도 불평의 향연이었습니다. 자리가 좁다. 비싸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그 여행 10계명이라는 것을 지들은 안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오후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겠다는 아들. 그런데 엄마 때문에 택시를 타겠어? 딸의 말에 신 씨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걸어갈 수는 없는데. 맞아요. 저 발 아파요. 그러는 신 씨의 발은 온통 물집이었습니다. 그래도 군말 없이 열심히 다녔는데 아들, 딸은 꼭 신 씨가 걸림돌이라도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아. 걸어가도 되고 택시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오후엔 그렇게 재밌는 일정도 아니니까 숙소에 계세요. 또다시 숙소에 있으라는 아들. 그렇게 재밌는 일정도 아닌데 자기들은 뭐하러 간다는 것인지. 그리고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여행의 마지막 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나이 들어서 여행 오니 서럽긴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리 아프다고 난리인 와중에 신 씨는 짐이 안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든 말든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나이든 짐짝인 듯 했습니다. 신 씨를 숙소에 두고 나머지 4명이서 밖을 나섰습니다. 신 씨도 숙소에 있다가 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꼭 아들네와 함께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식들 쫓아다니느라 바빠서 여유 있게 구경도 못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 사진도 찍고 모처럼 여유롭게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런 해외여행은 자식들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못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다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길에서 낯선 사람들과 말하지 않듯이 이곳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영어를 못해도 일본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신 씨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자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쉽다.
신 씨도 아쉬웠습니다. 오늘 혼자서 여유롭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이죠.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일정이 느슨하긴 했죠. 그 말에 신 씨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탓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 사실 여행 계획 짠 것 중에서 몇 개는 못했지.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 칠순 여행이니까 엄마가 우선이지. 대화가 참 이상했습니다. 신 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듯이 이야기하는 아들, 딸. 기가 막혔습니다. 뭐는 못 먹는다. 뭐는 하기 싫다. 뭐는 힘들다. 다리 아프다. 불평했던 건 누구들이었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투닥거리는 자식들 말리느라 짐 빠진 것은 신 씨였습니다. 하지만 여행도 끝나가는 마당에 이러쿵 저러쿵 말해봤자 뭐하나 싶어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남다른 여행이겠지. 언제 또 이렇게 와보시겠어. 다리가 좀 아프긴 해도 앞으로 10년은 더 다닐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꼭 마지막 여행인 듯 단정짓는 딸의 말에 기분이 또 언짢아졌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부모님 모시고 오는 여행. 천국 여행? 며느리의 말에 신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천국 여행? 그건 죽는단 소리가 아닌가 싶었죠. 무슨 천국 여행이에요. 효도 여행이지. 아, 맞네요. 딸은 며느리의 말이 재밌다는 듯이 웃었고 다른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신 씨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신 씨가 따라웃지 않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알죠? 아들이 신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삐지지 말어. 그래도 우리 같은 자식들 없어. 엄마가 토해서 버린 축구화 값도 내가 안 받을게. 선심 쓰듯이 하는 딸의 말에 신 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젊은 너희들끼리만 와라. 엄마 왜 그래? 나는 천국 여행이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는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모두들 쫓아와서 눈치를 봤습니다. 잘 거니까 너희들끼리 맥주를 마시든 말든 해. 아들, 딸은 미안하다면서 우물쭈물하더니 다 같이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밤이니 이렇게 보내기 싫은 모양이었죠. 그리고 신 씨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한국에 가겠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혼자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걸어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뭐가 뭔지는 몰라도 안내원이 있어서 손짓 발짓으로 공항에 간다고 하니까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차 타는 데를 몰라서 헤매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기차에 타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일본어는 모르지만 간사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짐을 챙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곳이니 잘못 듣지는 않은 듯했죠. 내려서는 또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니 공항이 나왔습니다. 영어 못해도 요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사를 찾아서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다행히 표가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원래 그렇게 쉬운 건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된다더니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딸은 번갈아 가면서 전화했고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이 더 늦은 비행기를 타고 왔을 텐데 신 씨는 집에 도착해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아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한참 전화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비행기 탈 때까지 일정 전부 취소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미아되고 싶으세요? 비행기 시간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결국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끼리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잖냐?
그러자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잘못은 엄마가 해놓고 우리를 탓해? 이래서 부모랑은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했나 봐.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여행 가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어. 힘들었던 것도 여행의 일부 아니니? 너희 말대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인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추억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너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너희한테 침 안 대려고 노력했어. 어떻게 70 먹은 나랑 40 먹은 너희랑 같겠어? 그래도 좋게 끝낼 수 있는 여행이잖아요. 그건 나한테 못할 짓 같아서 온 거야. 또 너희는 내내 싸울 거고, 엄마를 짐짝 취급할 거고, 비행기 타면서 또 싸울 거고. 지겹다, 지겨워. 저희도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사실 첫날부터 따로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참았어요. 고맙다, 데려가줘서. 그런데 너희도 나랑 한 마지막 여행 아니니? 잘 기억했다가 나 죽거들랑 후회하지 말고 추억하면서 살아. 그러고는 아들, 딸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좋은 부모 자식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으로 자식들의 모르던 인성을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는 함께 여행 갈 일이 없겠지만 자식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얻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이라도 충분히 혼자서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혼자나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울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자식에게 기댈 생각 말고 내 돈 주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실컷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번 여행에서도 깨달은 바가 아주 큰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여행한 것은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언젠간 이것도 추억이 되어 곱씹으며 웃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어머니 가지고 계신 통장들 있죠? 전부 저한테 맡기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뭐? 갖고 계신 재산은 그동안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 말대로 하세요.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쓸데없이 돈을 펑펑 쓰시다가 갖고 계신 돈 다 쓰고 집도 날리고 그렇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왜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8세 김희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늙어서 요양시설에 들어가 쓸쓸한 마지막을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러하듯 내 집에서 살다가 평화롭게 눈 감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여건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지만 김 씨가 생각했을 땐 김 씨도 여건이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 씨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꿈을 내 자식들이 반대하고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 부족함 없이 키웠고 시집 장가 갈 때도 모두 집 한 채씩 해주고 잘 살 수 있게끔 충분히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했으니 그 배신감도 컸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 씨라고 처음부터 돈이 있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삶의 우여곡절도 많았고 남편과 함께 고생도 많이 했죠. 20대의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할 때 둘은 빈털털이었습니다. 둘 다 일은 했지만 부모 도움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처지라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애가 셋이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열심히만 한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큰 부자가 되려면 운도 따라줘야 했죠. 그렇게 일해서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야? 당장 벌어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지. 미래는 뚜렷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에게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동네 큰 부자라는데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알 길이 없었고 김 씨에게는 그저 인자한 할아버지였죠. 그럼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하냐는 김 씨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야. 특히나 지금은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해. 부동산이요? 김 씨에게는 무척이나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인연이 있는 단어였죠. 땅이든 집이든 뭐든 무조건 사놔. 돈이 있어야 사죠. 돈은 사면 생기는 법이야. 알쏭달쏭한 말이었지만 무엇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남편과 함께 허름하고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거주 환경이 매우 좋지 않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모아둔 돈 탈탈 털어서 산 김 씨의 첫 주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기는 했지만 김 씨와 남편에게는 작아도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의 집이 생긴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거주하다 보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쯤 흘러 김 씨의 동네가 재개발되어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김 씨도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있었고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다가 또 몇 년 안 돼서 큰 차익을 남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으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 씨 부부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벌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알고 한 투자도 아니었지만 시대를 잘 만났고 그만큼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덕분에 자식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고 원하는 공부 마음껏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 전부 밥벌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돈방석에 앉은 후에도 벌기도 열심히 벌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고 김 씨도 식당을 차려서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죽고 김 씨도 건강상의 이유로 식당을 접은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중년이 되었고 서로 우애도 깊은 편이었습니다. 가족도 화목하니 김 씨가 건강하기만 하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퇴원을 한다고? 그래, 답답해서 더 이상은 못 있겠다. 그래도 재활을 해야지. 낳는 것도 더디고 나이가 있어서 재활해도 쌩쌩하게 걸을 수는 없다는데 그럴 거면 집에 있는 게 낫겠어. 김 씨는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하고 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게 3주가 다 돼가는데 꾸준히 오랫동안 재활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축 없이 걷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마 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듯 했죠.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게? 막내딸이 병문안 왔을 때 김 씨는 퇴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계속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처럼 혼자서 거동하기가 힘드니까 사람을 써야 했습니다. 간병인 쓰면 되지. 간병인? 그래. 다른 환자 얘기 들어보니까 잘 못 움직여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해주고 한다더라. 하루 종일? 그런 거면 비싸지 않아?
적게 주고 사람을 종일 부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한들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만 보니 김 씨도 큰 병 걸린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일상이 단조로우니 왠지 정신도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간 날부터 바로 입주간병인을 써야 했기 때문에 미리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바깥에선 휠체어를 타야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 이후에도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전날 막내딸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 줘야 해? 그건 왜? 김 씨가 자식 도움 없이 알아보았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세한 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입주해서 돌봐주는 건 되게 비싸다던데. 기본 월급이랑 이것저것 추가 수당 주면 500만 원 정도 해. 가족이 없다 하여 한 달에 한 번 쉬고 24시간 돌봐주기로 했고 급여는 병원에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해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로서는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타 약값이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 간병인의 생활비 등을 합치자면 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인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김 씨의 말을 들은 딸은 기함을 했습니다. 500만 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 정도 안 주고 어떻게 사람을 써? 아니, 그래도 너무 세잖아. 2명은 쓰겠는데. 요즘 굳은 일 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니. 딸은 참 하며 기가 막힌 추임새를 몇 번 넣더니 대꾸했습니다. 그 돈이면 내가 가서 엄마 돌봐주지. 네가 어떻게 24시간 엄마를 돌봐줘?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할 수는 있지. 최서방이랑 애들은? 이제 내가 손댈 것 없잖아. 안 그래도 다시 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고민 중이었어. 딸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손주들이 조금 큰 뒤로는 아이들 공부시킨다며 일을 그만뒀는데 최근에 둘째까지 대학에 입학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 김 씨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딸이 제대로 도와줄 수만 있다면 김 씨도 그 돈을 남 주느니 딸에게 주는 게 나으니 말이죠. 그럼 밤엔 집에 와야 되니까 300만 원만 줘. 엄마도 어차피 새벽엔 잠만 잘 거 아니야. 네가 정말 할 수 있겠어? 평생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재활하다 보면 나중엔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으로서는 모르지. 김 씨의 말에 딸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못해? 집에서 노느니 엄마랑 놀고 돈도 벌면 되지. 김 씨도 생판남이랑 24시간 붙어 있느니 딸이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병원으로 바로 올 수 있어? 그럼 내일부터 일 시작하면 되는 거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딸을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퇴원해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좀 가게 부축해줘. 김 씨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딸을 불렀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쉬고 있던 딸이 나와서 김 씨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가까운 데는 저거 보조기 짚고 일어날 수 있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제끼니 딸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불편하고 허리도 아파. 조금만 부축해주면 되잖아. 도움 없이 움직여 버릇해야 얼른 낫지. 그럴 거면 뭐하러 널 불렀겠어. 보조기 짚고 다니지. 딸이 불만스럽게 얘기하자 김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지. 변기에 앉을 때도 도움이 필요했으니
딸의 말처럼 보조기로만 생활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활에 제약이 생기니 몸도 불편했지만 다른 사람과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좀 외출하고 와도 돼? 열흘 정도 딸과 함께 지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디 가게? 오늘 첫째가 주말이라 잠깐 집에 온다 그래서. 같이 저녁만 먹고 올게. 얼마나 걸리는데? 글쎄, 2~3시간?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혼자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먹고 다 먹으면 옆으로 밀어놔. 이따가 와서 치울게. 딸은 소파 옆으로 바퀴가 달린 높은 상을 밀어놓았습니다. 주방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 때 쓰는 소파용 보조 테이블인데 김 씨는 가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얼른 다녀와. 화장실 안 가고 싶지? 그래, 너 올 때까진 괜찮지. 김 씨 허리는 재활 치료를 거치며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축은 필요했습니다. 딸은 김 씨와 있는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자주 외출을 나갔습니다. 마트에 가거나 김 씨와 병원에 가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용무로 말이죠. 아무래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붙어 있으면 힘들 테니 김 씨도 그런 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보통은 10시에서 10시 반쯤에 퇴근을 하곤 했는데 저녁을 먹으러 갔다지만 퇴근 전에 김 씨에게 한번 들르긴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씻기도 하고 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볼일도 보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5시에 나간 딸은 9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언제 올 거야? 김 씨가 전화를 했지만 딸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쩌지? 가족끼리 저녁 먹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지금 가도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아? 이대로 퇴근하면 안 될까?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허리 많이 나왔잖아. 혼자서 가봐. 씻는 건? 엄마, 오늘만 좀 봐줘. 모처럼 가족끼리 있는데? 김 씨가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김 씨는 잘 준비를 혼자 해야 했습니다. 보조기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뗐습니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다리도 찌릿찌릿했습니다. 굼벵이 같은 걸음으로 욕실에 도착했는데 이 다음부터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딸이 외출하는 바람에 이렇게 혼자서 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데 땀을 한 바가지나 흘려야 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짚고 서자 큰일을 해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론 변기에 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겨우 바지를 조금 내리고 벽을 짚고 앉으려는데 그만 짚고 있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김 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쿵소리를 내며 변기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통증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다쳤을 때보다도 더 강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바닥이 아닌 변기에 넘어진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한참을 변기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났고 앓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소변을 보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게 좋기 30분은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겨우 몸을 일으켜 욕실을 나왔습니다. 어찌저찌 침대에 눕기는 했는데 허리가 심상치 않았죠. 좀 나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악화가 될 수 있나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딸이 아침 늦지막한 시간에 김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딸에게 입주간병인 다시 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너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하고 어제 또 넘어져서 허리가 더 아파.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어제 외출 좀 했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내니? 너도 엄마한테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 딸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종일 환자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딸도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와 있으면 딸의 가정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김 씨는 원래 예정했었던 것처럼 24시간 상주에 있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삶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김 씨가 조금만 뒤척거려도 귀신같이 알고 물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려고요. 잠시만요. 전문가는 다르긴 달랐습니다. 딸이 부축해줄 때보다도 훨씬 편했고 손길은 야무졌습니다. 그리고 살림도 어찌나 부지런히 하는지 이래서 사람들이 남 수발받으면서 살려고 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5달 정도 간병인과 함께 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갑작스레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어쩐 일이야? 그냥 잘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걷는 건 좀 어떠세요? 혼자선 힘들지. 앞으로 나아질 것 같긴 해요. 수술한 지 반년 됐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것보다 나아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럼 계속 누가 옆에서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러자 아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여기 계신 분이 잘 돌봐줘. 부엌에 있는 간병인을 가리키며 말하자 아들이 힐끔 부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말이 없더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로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뭐? 요양원? 어차피 거기 들어가면 전문 보호사도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갇혀 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나는 집이 좋아. 그리고 저 사람이랑 같이 외출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해. 걱정 마.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요. 좀 과하게 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하면 월 1,000은 든다면서요. 요양원은 등급 같은 거 받으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던데.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정신도 멀쩡한데 그런 데를 왜 들어가? 몸이 불편하니까요. 가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 좋죠. 거기 들어간다고 불편한 몸이 낫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돈 아깝지 않으세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한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어. 아니, 그래도 월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100살까지 살아도 너희한테는 손 안 벌리고 낼 수 있어. 실제로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팔아도 시세로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산까지 하자면 아무리 아파도 돈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갈 일은 없었습니다. 김 씨의 말에 아들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먹고 가. 알았어요. 그런데 1시간쯤 뒤에 김 씨는 왜 그렇게 큰아들이 돈에 예민하게 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전화가 와서 작은 방에서 받겠다고 들어갔는데 문이 잘 닫히지 않았는지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습니다. 저녁 먹었어? 어머니 잘 계시지? 잘 챙기는 것 같아, 그래. 해봤는데 싫다고 그러셔. 미국으로 또 보냈다고?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해? 퇴직금, 대출.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만 드문드문 들리기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돈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 2 손자들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퇴직 후에 사업을 한다더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대출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 때부터 둘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비를 생각한다면 어지간히 돈을 써서는 긴 유학 생활이 불가능했겠죠. 큰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녔고 유학 자금에 김 씨도 조금 보태어 가능했는데 얼마 전에 퇴직을 한 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간병비로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니 심란해 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간병인과 함께 병원에 간 김 씨는 운전을 하고 있는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아들 집에 좀 들러줘요. 큰아드님이요? 맞아요. 저기 소방서 옆에 아파트 있죠. 거기로 가주세요. 김 씨는 아들에게 연락 없이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아들에게 줄 통장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정이 안 좋으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려줄 돈, 미리 조금이라도 챙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첫째만 줄 수 없으니 똑같은 금액으로 통장을 2개 더 준비해둔 참이었습니다. 김 씨가 휠체어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들 며느리 모두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쩐지 며느리는 무척 쌀쌀맞아 보였죠. 급한 마음에 무작정 찾아왔는데 며느리의 반응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바로 어제 봤는데 할 말이 또 있다는 아들의 말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부축을 받아 소파에 앉자 옆에 아들이 앉았고 며느리와 간병인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 씨가 손을 뻗자 간병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주었습니다. 김 씨가 가방에 손을 넣어 통장을 꺼내려는데 그보다 빠르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엄마랑 또 동생들이랑 상의를 해봤어요. 뭐를? 뜬금없이 형제들끼리 상의를 해봤다는 아들. 어머니 가지고 계신 통장들 있죠? 그 말에 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통장을 준비한 게 오늘 아침인데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전부 저한테 맡기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뭐? 갖고 계신 재산은 그동안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 말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들어보니 아들이 말한 통장이라는 게 김 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전 재산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던 손을 다시 뺐습니다. 빈손으로 말이죠.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들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쓸데없이 돈을 펑펑 쓰시다가 갖고 계신 돈 다 쓰고 집도 날리고 그렇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 그 말에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어제 갑작스럽게 아들이 찾아온 이유와 복잡해 보였던 표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김 씨가 많은 돈을 들이는 게 단순히 어려운 자신의 사정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쓴 만큼 나중에 자신이 물려받을 돈이 줄어들까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말에 김 씨는 간병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간병인이 김 씨를 부축해서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고 김 씨도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김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간병인도 김 씨의 눈치를 보았죠.
몸이 불편하니 정상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늘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쓸데없다고 표현한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요양원에 들어가라니. 아프다고 자식에게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참 행복한 삶이라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 참 다른 듯 했죠. 김 씨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김 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둘째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둘은 별말 없이 한참을 전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집에 계실 거예요? 긴 침묵 끝에 꺼낸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걸로 둘째 아들의 뜻도 알았습니다. 깊은 사정이야 김 씨도 다 알 수가 없겠지만 둘째 아들도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해서 피아노를 치는 손녀딸도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쓰는 돈은 괜찮고 부모가 스스로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까운 듯한 자식들. 그래, 이만 끊자. 김 씨는 길게 말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돈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식 둘의 생각이 그러니 자신이 잘못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었나? 자식은 생각도 않고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는 것일까? 내가 나쁜 부모 같아요. 본의 아니게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답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늙으면 어르신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나처럼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뭐가 부럽다고. 늙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사람답게 못 살잖아요. 돈 있으면 뭐 해요? 자식들이 그 돈 쓰지 말고 요양원에나 들어가라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어르신처럼 못 살겠지만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양원 안 가고 내 집에서 케어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모두의 로망 아닐까요? 자식들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부모라고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요? 그 말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김 씨의 자식들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자식 셋이 모두 같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모습이 꼭 빚쟁이들 같았죠. 저기 일은 이번 주까지만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서 돌보겠습니다. 다짜고짜 둘째 아들이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김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린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머니 1,000만 원씩 20년 쓰면 얼만 줄 아세요? 최소 20억이에요. 그걸 자식들한테 남겨줄 생각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소리야. 내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정신 멀쩡히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라는 거야? 혼자서 생활 못 하실 정도면 치매에 걸린 분들이랑 크게 다를 것 없죠.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 왜 고집을 부려? 엄마, 요양원이 다 나쁜 데인 줄 알아? 우리가 어련히 괜찮은 데로 고를까? 요양원도 조금 비싼 곳으로 가면 시설도 좋고 지내기 나쁘지 않대. 아내가 싫다는데 이렇게 몰려와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는 그럼 저희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실 생각이세요? 누가 그렇대? 다만 나도 좀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은 거야. 나머지는 너희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20억 쓴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나눠 가지면 7억씩이에요. 이 돈이면 집 한 채를 사요.
그러니 스스로에게는 한 푼도 쓰지 말라는 뜻인가. 김 씨는 울고 싶었습니다. 너희 말대로라면 내가 앞으로 20년 더 산다고 치면 내 인생도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니? 젊어서 20년이 늙어서 20년보다 소중하다고 누가 그래? 다른 부모는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놀라요. 누가 간병인 쓰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요? 1,000만 원이 전부 간병인 쓰는 비용이 아니잖아. 엄마 생활하는 비용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엄마가 말년에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가 들으면 김 씨가 자식들 돈이라도 뺏어가는 줄 알 듯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자식들에게 퍼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차라리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 고스란히 너희들이 물려받을 수 있잖니. 그러자 서로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막내딸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내가 더 나이 들어서 똥오줌도 스스로 못 가리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기저귀 갈아줄 거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많이 받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요양원은 괜히 있어요. 너희는 뉴스도 안 보냐? 거기 들어가면 멀쩡하던 사람도 치매에 걸린다더라.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왜 고집을 부리세요? 나이 들면 다들 들어가는데 어머니만 이렇게 호사스럽게 지내세요? 다들 들어간다면 김 씨의 아들, 딸들은 늙어서 요양원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난번에 큰애 집에 갔던 건 너희들한테 미리 재산을 좀 나눠주려고 해서였어.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 너희도 너희밖에 모르는 거, 나도 나만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진심이세요? 그래. 이참에 간병인이나 한 명 더 쓰는 게 좋겠다. 너희들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장 나가라. 나가야 할 사람은 저희가 아니라 이 사람이죠. 간병인을 가리키는 둘째 아들. 휴대폰 좀 줘봐요. 여기요. 간병인이 건네는 휴대폰을 들고 김 씨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112. 그리고 통화를 누르기 전에 자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이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돈 욕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참. 돈 욕심. 내가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너희들 집 사주고 손주들 유학 보내주고 한 거니. 됐다. 더 이상 의미도 없다. 김 씨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전해들은 경찰은 가족 간에 서로 얘기를 잘 해보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이 버티고 나가지 않으니 강제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도 김 씨가 굽힐 생각을 안 차 자식들에게 이만 나가라고 말했고 경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하도 오기에 전화기도 꺼버렸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도 대접받는 세상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언니 오빠들이 진작에 전부 다 등 돌렸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돌보다가 떠나보냈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 그리워하셨는데 자식이 뭔지 돈 없는 양반이라 죽는 날까지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돈이 있으면 뭐 해요? 방금 못 봤어요. 아니요, 돈이라도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있지도 못해요. 진작에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시겠죠? 아니면 진작에 연 끊고 쓸쓸하게 계셨을 수도 있고요. 듣다 보니 그럴 것 같았습니다. 돈이 있는 부모도 이런 취급을 받는데
가진 것도 없었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르신 끝까지 쥐고 계셔요. 누릴 거 다 누리고 편히 사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건강해지셔요. 간병인도 필요 없게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비참한 인생 살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자식들은 아직도 김 씨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김 씨는 자식들 없이도 풍족하게 살다 갈 수 있으니 말이죠. 이제 김 씨는 이기적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에게 주려던 통장도 없애버리고 그 돈으로 간병인이랑 맛있는 거나 먹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잘못했다고 연 끊고 살진 말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을 보니 관계의 열쇠는 김 씨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잘하는 자식이 있다면 조금 챙겨주면 되고 못하는 자식이라면 안 주면 되니 말이죠.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고 건강에만 신경 쓰며 살자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다짐들이 정신을 놓으면 끝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자식들 생각 그만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게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씁쓸히 미소 지었습니다.